남편의 묘비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의 이름이었을까? 그가 남긴 마지막 비밀. 한정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매년 이맘때면 그렇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안다는 걸 알게 된 지도 벌써 오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날만큼은 특별했다. 침대를 나온 정수는 제일 먼저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손으로 만진 나물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을 움직였다. 미나리를 손질하고 고기를 양념하고 밥을 지었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지만 마음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느새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엄마, 이성우가 부엌 문가에서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를 한 아들은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이었다. 39세가 된 지금도 아들은 그렇게 나타났다. 아, 성우야. 깼니? 밥은 먹고 자. 응. 오늘이 15주기네. 성우는 어머니가 제사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재빨리 보고 눈을 돌렸다. 그 표정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성우야. 오늘 하루는 엄마 혼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 있어라.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다. 음식을 꺼내 먹는 신용을 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정수는 참았다. 아들에 대해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이 집에서의 관례였다. 오전 10시 정수는 남편의 묘가 있는 절에 도착했다. 시골의 작은 절이었다. 묘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바람이 솔솔 불었다. 그 모든 것이 평온했다. 평온했기에 더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여기구나. 정수는 중얼거렸다. 익숙한 길이었다. 매년 같은 길을 걸었다. 묘 위에는 자풀이 조금 자라 있었다. 정수는 무릎을 굽혀 풀을 뽑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으로 흙을 고르면서 그녀는 말없이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정수는 중얼거렸다. 이미 사라진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15년이 되었네요. 당신을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손을 멈추고 정순이 고개를 들었다. 묘비를 바라봤다. 오랜 세월의 풍화 속에서도 글씨는 여전히 보였다. 정수는 눈을 깜빡였다. 다시 봐도 같았다. 사랑하는 윤미라의 남편 이만철. 글씨가 선명했다. 최근에 새겨진 글씨처럼 보였다. 잠깐만, 정순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정수는 서둘러 묘비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제대로 읽어보려고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글씨는 바뀌지 않았다. 사랑하는 윤미라의 남편 이만철. 맞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윤미라. 그 이름은 정순에게 낯설지 않았다. 15년 전 남편이 사라지기 직전 정순이 발견했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속의 이름. 그때 얼굴도 안 보고 떨어져 나갔던 그 이름. 정수는 느린 손동작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은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쳐나갔다. 검색 결과는 여러 개였다.
윤미라는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이를 입력했을 때 도시의 병원 이름과 함께 나온 결과가 있었다. 간호조무사 43세. 서울 근처의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기록. 정수는 휴대폰을 놓았다. 손가락이 맥없이 떨어졌다. 정순이네? 목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웃의 이옥자였다. 71세의 이옥자는 동네의 정보통이었다. 말이 많고 알 것도 많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아, 옥자 언니. 정순의 목소리는 이미 떨려 있었다. 오늘 남편 15주기지? 그런데 정순아, 넌 이 묘비 봤니? 이옥자는 묘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정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입이 떨렸다. 나도 요즘 들었는데 말이야. 저 아래 읍사무소에 따지고 다닌 사람이 있대. 그 묘비가 이상하다고. 자기 남편 이름이 묘비에 나왔는데 마침내 15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거야. 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었다나? 정수는 옥자의 말이 들렸을 수도 있고 안 들렸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게 한 점의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명확했다. 살아있었다고. 응. 그래서 누군가 이 묘비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지. 누가 바꿔놨는지는 몰라도. 이상하지 않아? 정수는 말을 하지 못했다. 단지 묘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얀 대리석 위에 여전히 그 글씨가 있었다. 사랑하는 윤미라의 남편 이만철. 오후 2시 정수는 읍사무소의 창구 앞에 서 있었다. 흰 벽과 그리고 따뜻하지 않은 공기. 젊은 공무원이 그녀를 바라봤다. 한정순 씨 되시죠?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 키를 두드리는 소리. 그것이 유일한 소리였다. 네, 여기 있네요. 이만철 씨, 1954년생. 이분이 돌아가신 게 15년 전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사망신고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사망신고 없이 실종 처리되어 있네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조였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최근에 묘 등록 기록이 변경되었는데 등록자가 같은 사람이네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공무원의 목소리는 계속됐지만 정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가 떠올랐다. 그 묘비에 적힌 윤미라의 이름,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1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저도 모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읍사무소에서 나온 정수는 한 발 한 발이 무거웠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15년을 죽음으로 정리했던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엄마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너 집에 있지? 응, 뭐해? 일단 집에 있어. 엄마가 가서 얘기할 게 있어. 정수는 휴대폰을 내렸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버스를 탔다. 차창 밖의 시골 풍경이 흘러갔다.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15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정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거실에 누워 있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 몸을 일으켰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수는 소파에 앉았다. 한숨을 내쉬었다. 성우야, 엄마가 너한테 뭔가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아버지 묘비가 정수는 말을 멈췄다. 이 말을 꺼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15년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아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묘비가 이상한 거야. 다른 여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윤미라라고.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는 실종 처리되어 있었어. 아직도. 성우의 얼굴이 변했다. 무표정이던 얼굴에 갑자기 뭔가가 스쳤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실종!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니! 잠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여자 이름이 묘비에 새겨져 있어.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이 옛날에 아버지가 만나던. 정수는 말을 완성하지 못했다. 아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야? 15년 동안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랜 침묵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었다. 정수는 아들의 그 분노가 남편을 향한 건지 자신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엄마가 정확히 뭘 알아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옥자 언니가 며칠 전에 묘에 꽃을 두고 간 사람이 있다고 했어. 절에 있는 CCTV에 잡혔다고. 성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에 빠졌다. 성우의 눈빛이 변했다. 앞으로만 향했던 시선이 옆으로 향했다. 그것은 행동을 의미했다. 그럼 우선 그 CCTV를 봐야 돼. 성우야, 뭐해? 엄마! 15년 전에 우리한테서 도망친 남자가 누군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 정수는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처음 봤다. 무기력했던 아들의 모습이 순간 활기를 띠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은 듯이. 하지만 그 활기 속에는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후 4시 정순과 성우는 절로 향했다. 조용한 시골 길을 걸으면서 성우는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습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는 의지처럼 보였다. 절의 주지는 나이 많은 스님이었다. 정순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스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상하게 여겨지던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묘에 꽃이 놓여 있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누가 놓는지는 몰랐습니다. 요즘 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겠어요? 스님은 사무실로 정순과 성우를 안내했다. 낡은 컴퓨터 화면이 켜졌다. 스님의 손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지난 일주일의 녹화 영상이 떴다. 며칠 전이라고 하셨으니. 아, 여기 봅시다. 화면에는 흐릿한 묘역이 보였다. 새벽 무렵이었다. 그때 한 사람이 걸어왔다. 남자였다.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그 남자는 묘 앞에서 멈추었다. 한 손으로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흰 국화였다. 남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묘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 뒷모습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 보였다. 성우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순도 같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숨이 멎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만철이었다. 아버지, 성우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5년 전 그대로의 얼굴은 아니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만철이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살아있었다. 더 보고 싶으세요? 스님이 물었다. 네, 정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됐다. 이만철은 무릎을 꿇은 채 입을 움직였다.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떠난 사람을 추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묘였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추모하는 형태로. 영상이 끝났다. 이만철은 꽃다발을 묘 앞에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돌아섰다. 그의 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성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남자한테서 더 정보를 얻을 수는 없나요? 나머지 영상이라든지. 그럼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해 볼까요? 스님은 다시 마우스를 움직였다. 지난 한 달의 영상을 빠르게 돌렸다. 그러다 멈췄다. 또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다. 이만철은 묘 옆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앉아만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여자였다. 이만철보다 훨씬 젊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검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묘 앞에서 대화를 나눴다. 여자가 이만철의 팔을 잡고 있었다. 정수는 그 여자를 봤다. 검색 결과로 본 사진이 떠올랐다. 윤미라, 간호조무사, 서울병원에서 일하는 여자. 아버지가 저 여자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이만철은 죽지 않았다. 다만 죽은 척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여자였다. 윤미라. 정수는 소파에 앉았다. 절의 사무실 의자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의자에 맡겼다. 혹시 아시는 사람인가요? 네, 제 남편이에요. 말을 하고 난 후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다. 15년을 무덤 앞에서 울었던 여자의 웃음이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절에서 나온 후 정순과 성우는 한참을 말없이 길을 걸었다. 마을을 지나갔다. 이옥자가 현관 밖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정순을 보자 손을 흔들었다. 정순이, 어디 다녀와? 정수는 멈춰 서서 옥자를 바라봤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15년 전의 기억도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다. 옥자 언니, 정순이 말을 건넸다. 우리 바깥 양반이 사라진 때를 기억해?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러자 옥자의 얼굴이 변했다. 그것은 정순이 물어봐서라기보다는 정순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정순아. 왜 그래? 뭐 있는 거야? 있어. 많은 게. 옥자 언니, 제발 말해줄래? 옥자는 한 발 물러서 정순의 두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무언가가 차올라 있었다. 분노인지 상처인지 아니면 절망인지. 정순아,
근데 지금 물어본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옥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순아, 내가 그때 들었던 건 내 남편이 사라지기 전에 자꾸만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를 다닌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쪽에 여자가 있었다고 해. 심지어 그 여자가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들었고. 근데 내 남편이 가출했을 때 그 여자도 함께 있었다고 했어?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디 멀리 신혼집을 차렸대나? 성우는 집에 돌아온 후 침실 문을 닫고는 나오지 않았다. 정수는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성우야, 어, 밥 해줄까? 밥은 먹어야. 배 안 고프니까? 그냥 엄마도 쉬어. 정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만 가슴이 철렁거렸다. 그 철렁거림은 자신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상처 때문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옷이 있던 옷장을 열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것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었다. 정순이 세탁해서 개어놓았던 옷들. 어둑한 불빛 속에서 그 옷들을 바라봤다. 정순의 손이 한 벌의 옷 위에 멈췄다. 사업을 하던 시절 남편이 즐겨 입던 정장이었다. 흑색 바탕에 물결 무늬가 있는 셔츠와 회색 바지. 옷은 이미 낡아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이 옷을 빨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수는 그 셔츠를 집어들었다. 냄새가 났다. 남편의 냄새였다. 15년 전의 그 냄새였다. 정수는 그 셔츠를 가슴에 안았다. 왜 그래? 당신, 정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갔다. 내게 왜 이러는 거야? 밤이 깊어갔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그 달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윤미라의 이름을 검색했다. 병원 사이트에 나온 그 사진을 다시 봤다. 웃음 띤 얼굴, 밝은 표정. 그 얼굴 속에는 정순이 가지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 보였다. 왜 하필 저런 얼굴이어야 했을까? 정순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고 있었다. 그 얼굴을 지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정순을 찾아왔다. 아들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 더 망가져 있었다. 엄마, 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못 있겠어. 우리가 이 남자를 찾아가야 해.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뭐였는지, 엄마는 뭐였는지.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도 알아야 했다. 1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그 진실을. 정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자.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자.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순간 정순의 목소리는 이미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남편을 보호하려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추적하는 무언가의 목소리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순과 성우는 옥자에게 받은 주소를 손에 들고 있었다. 15년 전 마을 사람들이 몰래 알아낸 그 주소였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죽은 남자의 거처를 알아봐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택시는 한적한 주택가 앞에서 멈췄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회색 담장에 둘러싸인 평범해 보이는 집이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만 봤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들어가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을 옮겨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시간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여자였다. 윤미라였다. 흰 간호복을 입고 있었다. 마스크를 내렸을 때 얼굴이 보였다. 검색한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눈 아래로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다. 미라는 정순과 성우를 바라봤다. 한순간의 혼란이 그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곧 그것은 사라졌다. 아, 당신이 정순 씨네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네, 저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순의 아들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성우입니다. 이만철의 아들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집의 내부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삭막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의 집이었다. 거실로 들어간 정수는 멈춰 섰다. 벽면에 붙은 사진들. 그곳에는 이만철이 있었다. 더 젊은 시절의 모습도 있었고, 최근의 모습도 있었다. 그 중 한 장은 병원 침대 위에 그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저기 앉으세요. 미라가 소파를 가리켰다. 정순과 성우는 소파에 앉았다. 미라는 정순과 성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사람, 이만철 씨는 3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뭐라고요? 3달 전, 암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가 있었고, 저는 일하면서 찾아가곤 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라를 바라봤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진정한 슬픔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요? 저는 처음엔 그냥 만난 거였어요. 15년 전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사업도 실패했고, 가족도 버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도 남편을 버렸어요.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고, 17년을 살았어요. 17년!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17년을요? 네, 저도 생각했어요. 혼자 남겨진 당신과 아이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죽은 척 했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새로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정순의 손이 떨렸다. 보험금? 네, 그 사람이 당신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어요. 3달 전에 만료되는 당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편은 자신을 위해 보험금을 남겼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배신인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이기도 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미라가 말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낡은 신발 상자였다. 이것들은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거예요. 당신 앞으로. 미라는 상자를 정순에게 내밀었다. 정순은 상자를 받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가 있었다. 편지는 오래되어 보였다. 봉투에는 정순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의 필체였다. 15년 전의 그 필체였다. 성우는 어머니 어깨너머로 편지를 보려고 했다. 정수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펼쳤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남기고 간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편지로 고백하는 것도 미안합니다. 15년을 거짓으로 살게 만든 것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내 모든 죄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착한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내 실패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통장을 받으세요. 그것은 당신과 성우가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당신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이 떨렸다. 엄마!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 오직 남편의 말만이 그 귀에 들렸다. 내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요? 정순이 물었다. 3억입니다. 그 사람이 꾸준히 저축해온 거예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했어요? 네. 항상 아드님이 뭐 하고 계신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미라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액자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날의 이만철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이건 25년 전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무척 행복했어요. 정수는 그 사진을 봤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다. 결혼식 사진, 성우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모든 것이 떠올라 뒤섞였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순이 물었다. 네. 저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도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돈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정수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종이를 만졌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남편의 손이 만진 종이었다. 15년 전에 편지를 쓸 때는 5년 전이에요.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의사가 2년 정도 남았다고 했으니까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였어요.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번엔 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우리 장례식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기를, 당신과 아드님한테만 남기기를. 정수는 일어섰다. 그러자 성우도 일어섰다. 그들은 미라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정순이 말했다. 뭐가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다. 택시 안에서 정순과 성우는 침묵했다. 편지와 통장은 정순의 가방 속에 들려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다. 엄마, 응? 아버지, 어디 묻혔어? 모르겠어. 물어보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절 위에 그 묘는 거짓이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정수는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실의 소파에 누워 정수는 생각했다. 아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태워버릴 것인가? 그것이 남겨진 선택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정수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마셨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내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마음을 졸였다. 성우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 정수는 부엌의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편지를 손에 들었다. 불을 켰다. 태워버릴 수 있다. 그럼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남편의 죄도, 남편의 사랑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정수는 편지를 불 가까이 가져갔다. 종이가 휘어졌다. 그 끝이 약간 다 들어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성우는 정순의 손이 멈췄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하지만 아들을 생각했던 아버지를. 정수는 편지를 불에서 빼냈다. 타담한 부분은 검게 까매져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스를 껐다. 정수는 성우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성우야, 응, 성우는 침실에서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실로 들어간 정수는 아들을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편지를 내밀었다. 읽어봐. 너는 이것을 읽어야 해. 성우는 편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성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내려놓았다. 그리고 정순의 품에 안겼다.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했었어? 응. 항상. 정수는 성우에게 말했다. 그것은 거짓은 아니었다. 미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왜? 성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저 울음뿐이었다. 정수는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그녀도 울었다. 밤이 계속됐다. 그리고 새벽이 왔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들었다. 그것을 액자 속에 넣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으로. 태양이 떠올랐다. 정수는 창가에 섰다. 시골의 아침은 조용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았지만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은행 잔액은 정말로 3억 원이었다. 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아니,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성우야, 정수는 아들을 불렀다. 응,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아버지가 정말 죄인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약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성우는 엄마를 바라봤다. 그래도 우리한테 돈을 남겼어. 17년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게 뭔가는 아닐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를 안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또 오고 아침이 또 왔다. 정수는 편지를 액자에 넣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 말이 계속해서 정순의 마음에 울렸다. 절로 가는 길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정순과 성우는 이미 여러 번 이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들의 손에는 새 묘비가 들려 있었다. 조각사가 새겨낸 글씨는 아직도 따뜻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스님과 직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된 묘비는 치워졌다. 그 자리에는 깨끗한 흙이 노출되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수는 새 묘비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만철 용서받지 못한 남편, 그러나 잊지 못한 사람. 그 글씨는 정순이 직접 조각사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 끝에 만들어낸 글씨였다. 아들도 동의했다. 묘비가 땅에 고정되었다. 정수는 한 발 물러섰다. 그곳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묻혀 있었다. 거짓된 죽음 그리고 진정한 죽음. 성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버지, 여기 잠들어 있어? 정수는 묘비를 바라봤다. 응, 이제 아버지는 여기 있어. 우리 곁에. 엄마, 그런데 성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진 엄마를 사랑했나 봐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원망이 미움과 용서가 섞인 눈물이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았다.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39세의 어른이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도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그 어른이었다. 응,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엄마가 아버지를 잘 지켜주지 못했나 봐. 아니야.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그건 엄마 책임이 아니야. 편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 당신은 무죄라고. 정수는 아들을 안았다. 그저 바람만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절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15년 동안 쌓인 거짓과 고통과 분노가. 오후 5시경 정순과 성우는 절을 나갔다. 햇빛은 이제 낮은 각도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정수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묘비는 그곳에 있었다. 새 묘비. 그것은 이제 진실의 증거였다. 거짓된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의 증거였다. 엄마, 성우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응? 나 일을 찾아보려고 해. 아버지가 남긴 돈도 있고 엄마를 돕고 싶어.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은 달라 보였다. 무기력해 보이던 그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수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 용서와 사랑이 담긴 그 편지 때문이었다. 응,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아들이야.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어른이 된 아들이지만 정순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성우였다. 마을에 들어설 때 옥자가 현관 앞에서 나타났다. 정순이, 어디 다녀왔어? 옥자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정수는 옥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그 말투, 그 뻔뻔함. 하지만 지금 정수는 그것이 밉지 않았다. 아, 옥자 언니, 남편 묘비를 새로 세웠어. 묘비를 뭐하러? 남편이 살아있었어. 그리고 3달 전에 돌아갔어. 그걸 기리기 위해서. 옥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그게 정말이야? 그럼 그 여자와? 그 여자 이름은 미라야. 남편은 그 여자와 17년을 살았어.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했어. 그것도 사실이야.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옥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순아, 그래도 넌 착한 여자야.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넌 그런 여자가 아니야. 정수는 옥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밤이 왔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다시 들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 말이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다. 정수는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에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차갑고 신선했다. 정수는 그 바람 속에서 얼굴을 들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라 있었다. 많지 않은 별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마치 그 편지처럼. 엄마, 어디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여기야. 아들이 옆에 와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다. 엄마, 응?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딘가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 며칠 후 정수는 은행에 갔다. 통장을 정리했다. 3억 원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돈으로 정수는 작은 결정을 내렸다. 아들의 이름으로 작은 사업자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성우가 좋아했던 목공일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에 한두 번 해본 일이었다. 성우는 처음엔 거부했다. 엄마, 이 돈은 엄마 거야. 내가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정수는 완강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이 돈을 모았을 거야. 나중에 너한테 줄 수 있도록. 결국 성우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작은 목공소를 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정수는 그 목공소를 자주 찾아갔다. 아들이 나무를 깎고 다듬고 색칠하는 모습을 봤다. 그 손길 속에서 정수는 남편의 손길을 봤다. 1개월이 지났을 때 정수는 다시 저를 찾았다. 묘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미안해요. 잘해주지 못해서. 정순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야 해요. 성우도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수는 한 손으로 묘비의 글씨를 만졌다. 당신을 용서했어요.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용서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정순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평온한 미소였다. 15년 동안 침묵해왔던 그 마음이 마침내 말을 시작한 것처럼 바람이 다시 불었다. 정순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하늘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피어올랐다. 화려한 빨강과 주황이 하늘을 물들였다. 정수는 그 노을을 바라봤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죽음 속에 담긴 삶, 거짓 속에 담긴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정순의 말이 바람에 날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정수는 성우가 만든 나무 상자를 생각했다.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 추도식을 위해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 사본과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갈 것이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진심의 미소였다. 사람은 죽어도 죄는 남는다. 그러나 용서도 남는다. 정수는 집에 들어섰다. 거실에는 액자 속에 편지가 있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 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성우가 부엌에서 나왔다. 엄마, 밥 먹어? 응. 성우가 만들어? 응.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해주시던 국 말이야.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아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아직도 슬픔이 있겠지만 그 슬픔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5년 전에도 이렇게 누웠었다. 남편을 잃고 오열했던 밤처럼.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순의 가슴은 무겁지 않았다. 어딘가 가벼워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처럼. 정순의 눈이 감겼다. 그 눈 속에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기 전의 당신. 그리고 15년 후의 당신. 안녕, 당신. 정순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안녕 헬로우이면서 동시에 안녕 굿바이였다. 새벽의 별들이 하늘에서 사라져갔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마을에는 또 다른 아침이 왔다. 정수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밝은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67세의 여인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주름이 많았다. 흰 머리도 많았다. 하지만 그 눈은 밝았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